형님, 무식한 고졸이 어딜 식탁에 앉아요? 쪽팔리니까 부엌으로 꺼지세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임원이 된 동서는 저를 벌레 보듯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18년 동안 묵묵히 시집살이를 하며 식모 취급을 견디고 있었죠. 그런데 제 모욕을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니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오랜 시간 숨겨둔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둘째야, 내가 무식하다고 한 큰애가 합격했던 명문대 통지서다. 그 봉투에서 나온 낡은 종이 한 장, 그리고 연이어 밝혀진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유언장 내용에 동서는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18년 동안 철저히 억눌렸던 제 인생의 짜릿하고 통쾌한 반격.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24세 결혼해서 벌써 18년째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림하고 시댁 챙기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고졸이라 일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18살 때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 뒤로 제 인생은 한참 어긋났습니다. 사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한순자 여사라고 올해 70이 되셨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하시고 살갑게 굴어주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못되게 구는 분도 아니셨어요. 다만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좀 달라지셨죠. 저희 작은 동서 이름은 박지영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6살 어린 36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 마케팅 본부에서 차장 직급을 달고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신혼집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 시댁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이나 보탰다고 하더군요. 그 5천만 원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동서는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가족 단톡방에는 호텔 다니는 사진을 올렸죠. 처음엔 저도 동서를 축하해주고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들어오던 날부터 저를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더니 시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는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저희 형님은 평소에도 옷차림이 이러세요? 제가 옷 좀 사다 드릴까요? 저는 그날 친정에서 받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싸구려는 아니었지만 명품도 아니었죠. 시어머님이 무어라 대답을 안 하시니까 동서가 또 말을 보태더라고요. 아유, 어머님은 우리 형님 학력 모르세요? 아무리 그래도 옷은 좀 신경 쓰셔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동서한테 고졸 형님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동서가 시아버님과 영어로 한두 마디씩 주고받았어요. 시아버님이 무역회사에서 오래 일하셨거든요. 그 짧은 영어 대화가 끝나면 동서가 꼭 저를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아, 죄송해요, 형님. 알아듣기 어려우셨죠? 저는 그냥 김치 부치던 손을 멈추고 웃기만 했어요. 저도 영어 정도는 알아들었거든요. 21살 때 학원에서 영어 강사 보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아른 척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구차해 보일까 봐서요. 올해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저희 시댁은 매년 김장을 100포기씩 해요. 시아버님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이라 김장만큼은 꼭 직접 담그자고 시어머님이 고집을 부리세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18년을 하다 보니까 손에 익었어요. 배추 절이는 거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거의 제가 도맡아 했죠. 시어머님이 옆에서 지시만 하고 저는 종일 손이 빨개지도록 일을 했어요. 김장 전날 동서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형님, 이번 김장 저도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한정식집 김치 한 통 가지고 갈 테니까 형님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죠. 김치 한 통 가져온다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동서가 사주는 게 아니라 친정에서 보낸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김장 당일,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배추를 씻고 물을 다듬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김치니까 정성껏 했죠. 오전 11시쯤 동서가 도착했어요. 명품 모피 코트에 굽 높은 부츠를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손에는 정말로 김치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포장지가 어찌나 화려하던지 진열대에 놓고 팔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동서가 신발을 벗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 아직도 김치 담그고 계세요? 이왕 담그시는 거 좀 정갈하게 좀 담그시지. 손이 그게 뭐예요? 양념이 다 튀었네.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동서 왔구나. 어서 들어와서 손 좀 씻고 와. 같이 좀 도와줄래? 그런데 동서가 거실에 그 김치통을 탁 내려놓더니 코트도 안 벗고 소파에 털썩 앉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입을 꾹 다무셨어요. 저는 시어머님 표정을 살피며 다시 양념 그릇 앞에 앉았죠. 동서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한정식집 김치예요. 한 통에 30만 원이래요. 우리 엄마가 어머님 드시라고 특별히 보낸 거예요. 시어머님이 손을 씻고 거실로 나오시더니 그 김치통을 한번 보셨어요. 그래, 잘 가져왔다. 그게 다였습니다. 동서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서 제가 담그던 김치 한쪽을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양념도 다 묻은 김치를 들어 올리더니 코앞으로 가져가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형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거 어디서 식모 아줌마가 담근 김치 같은 냄새가 나는데. 저는 양념을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동서를 쳐다봤어요. 손가락에 묻은 빨간 양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거 다 내가 새벽부터 담근 거잖아. 동서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그 김치를 다시 김치통에 휙 던졌어요.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형님은 그게 문제예요. 매년 똑같은 맛으로 똑같이 담그시면서 무슨 발전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사보낸 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건지. 형님, 그 무식한 손맛으로 어떻게 시아버님 입맛을 맞춰드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양념을 더 버무릴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거실 쪽에서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어라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텔레비전을 켜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됐는데. 동서가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아니면 더 신이 났는지 부엌으로 더 들어오더라고요. 앞치마도 안 하고 명품 모피 코트를 입은 채로요. 형님, 김장 끝나면 우리 친정 김치 어머님께 꼭 드리세요. 그리고 형님이 담그신 그건 그냥 형님네 식구들이나 드세요. 이런 무식한 김치를 시아버님 식탁에 올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동서가 그러면서 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빨간 양념이 묻은 제 앞치마, 흐트러진 머리, 빨갛게 부어오른 손. 그 시선이 저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입이 꾹 다물려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18살 때 어머니가 쓰러지신 뒤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난해도 부모님이 저를 귀하게 키우셨고 오빠가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해서 저는 학원도 다니고 책도 마음껏 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8년 만에 김치 한 통 때문에 식모 아줌마 소리를 듣고 있다니.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삐비빅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나 봐요. 김장날이라 일찍 와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연주야, 김장 잘 되고 있어? 저는 부엌에서 양념 그릇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입을 떼려는데 동서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아유, 아주버님 오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김치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형님께 조언 좀 드리고 있었어요. 역시 형님이 좀 배우고 그러셨으면 음식 맛도 다르고 그랬을 텐데. 전 그게 좀 안타까워요. 남편이 동서를 한번 쳐다보더니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념이 묻은 손을 행주로 닦으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았어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 그래도 형수한테 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남편의 그 한마디가 너무 야속해서 그날 처음으로 남편 얼굴을 똑바로 못 봤어요.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이요. 동서가 코웃음을 치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아주버님도 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시어머님은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양념 그릇만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빨간 양념 속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김장을 끝까지 다 마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아버님이 좋아하실 김치니까 정성껏 마무리했죠. 저녁 때 시아버님이 퇴근하시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님이 동서가 가져온 한정식집 김치를 먼저 꺼내서 식탁에 올렸어요. 시아버님이 그 김치를 한 점 드시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리셨어요. 이거 어디 김치냐? 동서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거 청담동 유명한 한정식집 김치예요. 우리 친정 엄마가 아버님 드시라고 특별히 보낸 거예요. 시아버님이 잠시 그 김치를 보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부르셨어요. 큰애야, 내가 담근 김치 좀 가져와 봐라. 저는 부엌에서 제가 새로 담근 김치 한 접시를 가져갔어요. 시아버님이 그 김치를 한 점 드시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이 맛이지. 큰 며느리 김치가 입에 맞다. 동서가 그 말에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무어라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동서가 저를 부엌으로 따로 불렀어요. 손에는 그 한정식집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김치통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다음번부터는 좀 제대로 담그세요. 오늘 아버님이 그냥 형님 체면 봐주신 거예요. 진짜 맛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동서를 쳐다봤어요. 입술이 떨리는 걸 참으면서요. 동서가 가방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형님 무식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섞겠네. 앞으로 김치 같은 거 굳이 안 담그셔도 돼요. 우리 엄마가 매번 보내주실 테니까. 형님은 그냥 부엌에서 설거지나 좀 하세요. 그게 형님 자리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묻은 양념 때문에 식탁 모서리를 잡지도 못하고요. 그때 시어머님이 부엌 문 앞에 서서 저를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무어라 말씀하실 듯 하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아서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4살에 시집와서 18년. 저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엇이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김장이 끝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고 집에만 있었어요. 부어오른 손등에는 멍이 들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그냥 김장하다 다쳤다고 둘러댔어요. 사실은 그날 동서한테 들은 식모 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딸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시아버님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명절 안부 전화도 시어머님이 대신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손을 행주에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큰애야, 지금 어디냐? 시아버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무거웠어요. 집이에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좀 비워둬라. 내가 너 보고 따로 할 말이 있다. 지영이도 영준이도 오지 말라고 했다. 너랑 영호만 와라.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굳었어요. 시아버님이 동서를 빼고 저만 따로 부르신 건 결혼 18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큰애야, 김장날 일 다 들었다. 너 마음 많이 상했지.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시아버님이 그 일을 어떻게 아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김장날에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시아버님이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달라더라.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안 좋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설거지하던 물이 흘러내려 슬리퍼를 적시는 것도 모르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넥타이를 풀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엄마 통해서 말씀하시지 왜 직접 전화를 하셨대? 저는 식탁에 앉아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나 봐. 아버님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려나 보다 했는데 영준이한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영준아, 너 일요일에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어? 아니, 아버지가 큰형수만 부르셨다는데 너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대?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시동생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한참 듣더니 미간을 좁혔어요. 지영이가 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데? 아, 그래서 아버지가 화나신 거구나. 알았어. 우리 일요일에 갔다 올게. 남편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남편이 식탁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지영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 이번 시아버지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하자고. 아버지가 평생 호텔 안 가본 분이신데 그런 데서 하면 손님들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비용은 다 자기가 댄대. 대신 큰형수는 손님 받는 자리에 앉히지 말자고 했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손님 받는 자리에 앉히지 말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형수가 고졸이라 손님들 보기 부끄럽다고. 부엌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시키자고 했대. 저는 식탁에 두 손을 짚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남편이 보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저한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그 손을 슬쩍 밀쳐냈습니다. 오늘은 그 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저와 남편은 시댁에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시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고 시어머님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보통 시댁에 가면 동서가 먼저 와서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정말로 동서가 없었습니다. 거실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저는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차 2잔을 가져와서 저와 남편 앞에 놓아주셨어요. 시어머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얼굴을 한번 봤어요. 어머님이 저랑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살짝 피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찻잔을 한번 만지작거리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큰애야, 영호야. 내가 오늘 너희들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 칠순 잔치 이야기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시아버님이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지영이가 그제 나한테 전화해서 호텔에서 하자고 하더라. 비용은 자기가 된다고. 그런데 큰 며느리는 손님 자리에 앉히지 말자고 했다. 시아버님이 잠시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지영이한테 한마디 했지. 내 칠순에 큰 며느리 자리가 없으면 그건 내 칠순이 아니라고. 저는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어요. 시아버님이 18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직접 해주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행주를 쥐고 한참 서 계셨어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칠순 잔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텔 말고 그냥 우리 시댁에서 하기로 했다. 손님은 가까운 친척들만 부를 거다. 큰 며느리 부담스럽지 않게.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찻잔만 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차를 마저 가져오시면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어머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김장날 일 미안하다. 내가 그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빚이 많아. 저는 어머님 얼굴을 봤어요. 빚이라는 말이 좀 이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빚이 있다니요. 저는 어머님께 물어보려는데 시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이으셨어요. 큰애야, 너 한 가지만 더 묻자. 내 친정 어머니 요즘 어떠시냐?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시아버님이 친정 엄마 안부를 물어보신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건강하세요, 아버님. 왜요? 시아버님이 잠시 시어머님을 한번 보시더니 다시 저를 보셨어요. 아니다. 그냥 잘 계시다니 다행이다. 이번 칠순 때 사돈 어른도 모시자. 영호야, 내가 모셔와라.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시댁 행사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님이 굳이 칠순에 친정 엄마를 부르신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도 차창 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차가 멈췄을 때 남편이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오늘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러셨을까? 평소엔 우리 부부 일에 별로 관여 안 하시던 분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빚이 있다고 하셨잖아. 그게 무슨 말일까? 남편이 신호를 보면서 한마디 흘렸어요. 엄마가 좀 이상해. 요즘 들어서 부쩍.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차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 엄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연주야, 오늘 시댁에 갔다 왔니?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시댁 간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내가 시댁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친정 엄마가 잠시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냥 너희 시아버님 칠순이 가까워졌잖니. 엄마가 짐작했지.
저는 그 대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 칠순 이야기를 친정 엄마한테 한 적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연주야, 다음 주에 엄마 한번 보러 올래?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친정 엄마도 다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18년 동안 제가 모르고 살아온 것이 있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와. 와서 이야기하자. 엄마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부엌 창문을 한번 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친정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서 오빠가 좋아하는 굴비를 한 두름 샀습니다. 오빠는 오늘 친정에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친정 엄마가 오빠한테도 오라고 미리 연락해 두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보통 엄마가 저만 따로 부르시는 자리에 오빠를 부르는 일은 잘 없거든요. 친정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예요. 20살 때부터 살았던 집인데 가구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까 친정 엄마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고 오빠는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가 저를 보고 신문을 접더라고요. 연주 왔어? 오빠 일찍 왔네. 오빠는 올해 47이에요. 중견 출판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두고 있죠. 엄마가 굴비 두름을 받으시더니 부엌으로 가셨어요. 오빠한테 굴비 줄 거니? 그럼 오빠가 가져갈 때 들려보내자. 엄마 오빠한테 주려고 산 거 맞아. 오빠가 옆에서 픽 웃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오빠 챙기는 거 보소. 점심상이 차려졌어요. 엄마가 차린 밥상은 늘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 무침, 그리고 오늘은 굴비를 구워주셨어요. 엄마가 밥을 한 그릇씩 떠놓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참 동안 밥에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엄마가 잠시 저를 보시더니 오빠를 한번 보셨어요. 오빠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라고요. 무언가 둘이 미리 이야기를 맞춰놓은 사람들 같았어요. 연주야.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30년 동안 못한 말이 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30년이라는 말이 가슴을 한번 쿵 두드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잠시 식탁을 내려다보시더니 오빠 쪽을 가리키셨어요. 연우가 이야기해 주는 게 낫겠다. 엄마는 말이 잘 안 나온다. 오빠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오빠 눈이 좀 빨개져 있더라고요. 연주야, 내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기억나지? 그때 너 명문대 합격하고도 학교 못 갔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18살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6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죠. 아버지는 그 전해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받아놓고도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됐어요. 결국 입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장만 받은 후 영어학원에서 강사보조로 일했죠. 오빠, 그게 왜 갑자기? 오빠가 잠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 합격 통지서, 엄마가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 합격 통지서요. 18살 때 합격증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책상에 잘 보관해 두었었는데 엄마가 쓰러진 후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저는 그게 어디 잘못 버려진 줄 알고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오빠,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었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그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계셨어. 내가 결혼한 다음 해에 시어머님한테 직접 갖다 주셨어.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시어머님한테? 왜? 엄마가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연주야, 엄마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시댁에서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내 시어머님한테 부탁드렸다. 이거 우리 딸이 합격했던 통지서인데 우리 딸 너무 무시당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우리 딸이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간 거라고. 엄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엄마가 시어머님께 그 통지서를 직접 갖다 주셨다고요. 그러면 시어머님은 17년 동안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저를 고졸 며느리로 보면서도 그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엄마, 그러면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 내가 합격한 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계셨지. 엄마가 직접 갖다 드렸으니까. 저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야,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오빠를 봤어요. 다가 아니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출판사 차리고 자리 잡은 게 너 결혼한 해였잖아. 그때부터 내가 매달 시댁에 돈을 보냈어. 저는 정말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숟가락이 식탁 위에서 한번 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빠, 뭐라고? 오빠가 식탁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내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매년 명절마다 손이 부어서 친정 올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너 모르지.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시댁에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자고. 그래서 너 시집살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해지게 하자고. 매달 시아버님 통장으로 보냈어. 17년 동안. 저는 식탁 모서리를 잡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17년 동안 오빠가 시아버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말이었어요. 얼마였을까요?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오빠 얼마였어? 오빠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시작했어. 내가 자리 잡고 나서는 200만 원씩 보냈고, 지난 5년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17년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저는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초반엔 50만 원이었으니까 한 5년 정도, 그 다음에 200만 원으로 12년, 거기다 마지막 5년은 300만 원.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 봐도 5억은 넘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오빠,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 내가 친정에서 매달 그렇게 보내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동서가 나를 식모 취급하는데 가만히 계셨던 거잖아. 저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더 어이가 없어졌어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던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빚이 있다고 하시던 말씀도요.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연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그 합격 통지서 안 갖다 드렸으면 너 그 집에서 그렇게 무시당하진 않았을 거다. 엄마가 괜한 짓을 한 것 같다. 그 합격 통지서가 오히려 너를 올가매는 끈이 됐다. 내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미안한 마음에 매달 우리가 보내는 돈을 받았던 거고.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내가 알면 시댁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내가 친정에서 보낸 돈이라고 큰 소리치고 다닐 애가 아니라는 거 엄마가 잘 알지. 그래서 그냥 묻고 살았다.
그런데 김장날에 식모 소리 들었다는 거 듣고서 엄마가 더는 못 참겠더라. 우리가 17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식모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이 됐어요. 일주일 전에 시아버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신 것도, 시어머님이 빚이 있다고 하신 것도, 칠순 잔치에 친정 엄마를 모시자고 하신 것도요. 시아버님은 이미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17년 동안 친정에서 받은 돈을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그 합격 통지서는 아직도 시댁에 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 그건 우리 큰 며느리 거니까 함부로 처분 못한다고. 안방 깊숙한 데에 보관해 두셨다고 들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님이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17년 동안 그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다는 게요. 어머님 나름의 미안함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빠가 그제야 말을 보탰어요. 연주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또 있을까요? 내 시아버님이 2달 전에 나한테 연락하셨어. 본인 칠순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시아버님을 따로 뵈었어.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오빠 입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본인 살아계실 때 모든 걸 바로 잡아야겠다고. 칠순 자리에서 다 정리하실 거라고. 저는 식탁을 짚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바로 잡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정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빠, 시아버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칠순 자리에서 본인 재산 정리를 발표하실 거라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큰 며느리한테 모두 넘기실 거라고. 작은 아들 부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시아버님은 무역회사에서 임원으로 30년을 일하셨어요. 퇴직금만 해도 상당했다고 들었고 그 외에도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계신다고 어디서 얼핏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동서가 늘 그 재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건 기억나요. 우리 시댁이 좀 있는 집이거든. 내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을 못 해주신 게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우리 시아버님 재산이 좀 되시거든. 이렇게 말이죠.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오빠한테 다시 물었어요. 오빠, 시아버님이 왜 그렇게 결심하셨대? 오빠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시아버님 말씀이 본인이 17년 동안 친정에서 보낸 돈을 받으면서도 너를 제대로 못 챙긴 게 평생 한이라고. 그동안 시어머님이 작은 며느리 편을 들 때마다 본인이 말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다 정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본인 살아계실 때 직접 재산을 큰 며느리한테 다 넘기실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요. 지난주 일요일에 시아버님이 저한테 따뜻하게 말씀하셨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낡은 봉투였습니다. 연주야, 이건 엄마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거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합격 통지서의 사본이었어요. 엄마, 이거 시댁에 있는 거 사본 떠놓으셨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사본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 합격 통지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18살에 제가 받았던 통지서. 경영학과 합격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동서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학과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전에는 그저 종이 한 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종이가 18년 동안 시어머님 안방 서랍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오빠가 옆에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연주야, 시아버님이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 칠순 잔치날까지 모르는 척하라고. 엄마가 너한테 다 말씀드린 것도 모르는 척하고 시아버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는 척하라고. 그래야 그날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신호에 걸려서 차가 멈출 때마다 가방 속에 든 합격 통지서 사본을 한 번씩 만져봤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18년 동안의 무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 잠을 못 잤어요. 시아버님 칠순까지 앞으로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지 닷새가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시댁에 안 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부탁하신 대로 모르는 척해야 했는데 시댁에 가서 어머님 얼굴을 보면 제 표정이 다 들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칠순 잔치 음식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딸 서연이 학교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마중을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누군가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남편은 회사고 서연이는 학교에 있고요. 비밀번호가 눌리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현관에 서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게 결혼 후 2번째였거든요. 한 번은 집들이 날, 그리고 오늘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시어머님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하면 내가 못 오게 할까봐. 어머님 손에는 검은색 종이 가방이 2개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무거웠어요.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묵직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거실로 가져갔어요. 시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손을 꽉 쥐고 계시더라고요. 손등에 핏줄이 다 보일 정도로요. 저는 어머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가방 하나를 천천히 풀어 헤치셨어요. 그 안에서 누런 봉투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세월의 색이 변한 봉투들이었어요. 한 20개쯤 됐을까요? 시어머님이 그 봉투들을 거실 탁자 위에 차곡차곡 쌓으셨어요.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봉투 하나를 집어들고 저에게 내미셨어요. 열어봐라. 저는 그 봉투를 받아서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사본과 송금 영수증이 한 묶음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17년 전이었어요. 오빠가 시아버님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친정에서 17년 동안 보내준 돈 내역이다. 내가 한 달도 빠짐없이 다 모아놓았다. 내 시아버님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그 돈은 우리가 쓴 게 아니다. 단 한 푼도 안 썼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푼도 안 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다른 봉투 하나를 또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님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정말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머님이 그 통장을 천천히 펼치셨어요. 내 친정에서 보내준 돈을 매달 그대로 옮겨서 너 앞으로 적금을 들었다.
17년 동안 한 달도 안 빠뜨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7억 정도 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7억이요. 어머님이 17년 동안 친정에서 보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통장을 저한테 내미셨어요.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잔액칸에 적힌 숫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7억 2천만 원. 저는 한참 동안 그 통장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큰애야, 내가 너한테 18년 동안 못한 사과를 오늘 하러 왔다. 어머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소파에서 천천히 내려오셨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앉아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내가 18년 동안 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무릎이라도 꿇어야 한다. 저는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거부하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18년 전에 내 친정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던 그날 생각나니? 내 결혼 다음 해봄이었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친정 엄마가 시댁에 오신 적이 있었나요? 내 친정 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 내 합격 통지서였다. 우리 딸이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간 거라고. 시댁에서 너무 무시당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엄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다. 저는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친정 엄마가 시댁에 와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흐려졌다. 작은 아들이 의대 입시 떨어지고 재수하던 시절에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작은 애들 챙기느라 너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지영이가 들어오고 나서는 더했다. 내 친정에서 돈을 받으면서도 그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다. 어머님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졌어요. 저는 그제야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시면서 또 눈물을 닦으셨어요. 왜 이제 와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참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 시아버님 때문이다. 한 달 전에 시아버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다. 심장이 좀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큰 수술을 권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수술하면 괜찮으시단다. 그런데 너 시아버님이 그 결과를 받고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시더라. 더는 못 미루겠다고. 이번 칠순 자리에서 다 정리하셔야겠다고. 어머님이 거실 탁자에 놓인 봉투들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이 돈을 다 너한테 돌려주고 우리 큰 며느리한테 우리가 받은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우리 재산도 다 정리하실 거다. 작은 아들 부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하셨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작은 아들이잖아요. 한 푼도 안 주시면 너무 야박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지영이가 너한테 한 짓을 다 알고도 한 푼이라도 주면 그게 작은 아들 망치는 거라고. 먹고 살 만큼은 이미 자기들이 벌고 있으니까 본인 재산까지 받을 자격은 없다고.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입장도 있으시잖아요. 작은 아들이라고 어머님이 정 떼시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어머님이 잠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입을 여셨어요. 큰애야,
너 그날 김장날에 식모 김치 소리 들었던 거 생각나지? 내가 그날 부엌 뒤에서 다 들었다. 내가 그때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지영이 머리채를 잡고 싶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 내가 너한테 18년 동안 한 짓이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지영이를 혼내겠나 싶더라. 그날 밤 내가 시아버님한테 다 털어놨다. 내가 너한테 못한 짓을 다 털어놨더니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라고. 저는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어머님 가슴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작은 며느리만 편애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어머님, 그러면 칠순 자리에서 다 발표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런데 큰애야, 부탁이 하나 있다. 그날 지영이가 분명 또 너한테 무슨 짓을 할 거다. 내가 화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줘라. 내 시아버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실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또 다른 종이 가방을 풀어 헤치셨어요. 그 안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그 봉투를 저한테 내미셨어요. 이건 내 친정 어머니가 18년 전에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합격 통지서다. 오늘 너한테 돌려주려고 가져왔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누렇게 변한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1996년도 정시 모집 최종 합격 통지서. 김현주.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30년 전 그 종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18살 봄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너무 기뻐서 책상 위에 며칠 동안 그냥 펼쳐놓고 봤었거든요. 이 종이가 30년 동안 어디에 잠들어 있다가 다시 제 손에 돌아온 거예요. 어머님, 이걸 정말 18년 동안 보관하셨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친정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게 우리 딸 자존심이라고. 내가 그 자존심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잘 못 닫겠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더 보태셨어요. 큰애야, 칠순 자리에 이 봉투랑 통장 다 가지고 오너라. 내 시아버님이 그날 그 봉투를 직접 열어 보이실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부엌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큰며느리 집에 왔는데 정신이 없어서 살림 구경도 못했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오세요. 어머님이 신발을 신으시면서 한 번 더 저를 보셨어요. 큰애야. 네. 그동안 미안했다. 18년 동안.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봉투 20개가 쌓여 있었고 7억짜리 통장 한 권과 30년 된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김현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달도 안 빠뜨리고 적립된 돈. 저는 그 통장을 가슴에 한 번 안았어요. 시어머님이 17년 동안 매달 적금을 붙이시면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차갑게 대하셨던 거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본인이 무너질까 봐서요. 저는 통장과 봉투들을 챙겨서 안방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어머님이 마시던 차 잔을 치우는데 잔 옆에 종이 한 장이 더 있더라고요. 못 봤던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펼쳤어요. 시아버님 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였어요. 큰며느리, 칠순 자리에서 보자.
그날 모든 게 끝난다. 미안하고 고맙다. 편지 끝에는 시아버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편지를 통장과 함께 옷장에 넣어두었어요. 칠순 잔치까지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식칼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대로 저녁상을 차렸고 평소대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아버님이 부탁하신 대로 칠순 자리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동서랑 시동생이랑 매일 단톡방으로 연락하니까 남편한테 말하면 그게 바로 동서한테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저를 한번 봤어요. 여보, 어디 아파?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이 더 물어보지 않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옷장 문을 열어봤어요. 통장과 합격 통지서, 그리고 시아버님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다시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잘 안 와서 한참 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잔치 음식을 미리 좀 준비해 두려고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채 썰고 있었죠. 그때 단톡방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저희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행주에 닫고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동서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이 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며느리 박지영입니다. 아버님, 칠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칠순은 아버님 평생에 한 번뿐인 행사이니까 좀 격을 갖춰서 했으면 합니다. 형님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건 다 알지만 손님이 30명이나 오시는데 형님 혼자 다 차리시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청담동 한정식집에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손님들 식사는 거기서 케이터링으로 받고 형님은 그냥 간단한 떡이랑 과일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게요. 1인당 30만 원이니까 30명이면 900만 원 정도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봤어요. 청담동 한정식집 1인당 30만 원.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잡채 그릇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시금치를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18년 동안 시댁 명절 음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직접 차려왔어요. 시아버님이 청담동 음식 같은 거 안 드시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늘 시골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청국장이나 시래기국, 무생채,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청담동 한정식집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900만 원짜리로요. 남편한테서 잠시 후에 답장이 올라왔어요. 지영아, 어머님이랑 의논하고 한 거지? 동서가 바로 답장했어요. 네, 아주버님.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셔서 무릎까지 꿇으시고 사과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어요. 지영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나는 통화한 적도 없는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잠시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님이 직접 나서주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동서가 잠시 답장이 없더니 한참 후에 글을 올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의견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그냥 알아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어차피 형님이 손님 30명 음식 차리는 건 무리예요. 형님 손이 그렇게 빠르신 것도 아니고요. 이번엔 그냥 케이터링으로 하시죠. 저는 또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어요. 손이 빠르지 않다는 말이요. 시어머님이 다시 답장을 올리셨어요. 지영아, 그건 시아버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시아버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음식은 큰 며느리한테 맡겨라. 18년 동안 잘해왔다. 저는 어머님 글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단톡방에서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였습니다. 동서가 잠시 후에 또 글을 올렸어요. 어머님, 그러면 시아버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저는 그 말을 보고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동서한테 무엇라고 답하실지 궁금했거든요. 10분쯤 지나서 시아버님이 단톡방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셨어요. 시아버님은 단톡방에 글을 잘 안 올리시는 분이에요. 가끔 사진 한 장 정도만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시아버님이 글을 올리시자 단톡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영아, 내 칠수는 내가 결정한다. 청담동 한정식집 예약은 취소해라. 음식은 큰 며느리가 차린다. 18년 동안 큰 며느리 음식 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 이번 칠순 자리에서 내가 발표할 게 있다. 가족 모두 빠지지 말고 와라. 저는 그 글을 읽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시아버님이 직접 동서를 누르신 게 결혼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 글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참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봤어요. 여보, 아버지가 무슨 발표를 하시려는 걸까?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눈가가 좀 부어 있었어요. 오늘도 옷장 속에 든 통장이 자꾸 생각나서요. 저는 남편을 한번 보고 다시 잡채 그릇 앞으로 갔어요. 몰라. 칠순이니까 무슨 인사 말씀 같은 거 하시려는 거 아닐까?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 손이 또 떨렸어요.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시아버님이 부탁하신 거니까요. 동서한테서 한참 답장이 없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동서가 단톡방에 짧게 글을 올렸어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청담동 예약은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동서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짐작이 갔어요. 동서는 단톡방에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 잡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형수님, 저예요. 잠시 통화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시동생이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한숨을 한번 쉬고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오늘 단톡방 일 죄송합니다. 제가 지영이 좀 제대로 잡지 못해서 형수님 마음 또 상하게 해드렸네요. 저는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시동생이 이렇게 사과하는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도련님, 사과는 무슨...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시동생이 또 한숨을 쉬더라고요. 형수님, 사실 요즘 지영이가 좀 이상해요. 단톡방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자꾸 그래요. 형수님 욕을 너무 자주 해요. 제가 듣기에도 좀 심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잡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 지영이가 요즘 입만 열면 형님이 시댁 재산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친정이 보잘것없으니까 시댁 재산이라도 챙기려고 한다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17년 동안 매달 시댁으로 돈을 보냈는데 친정이 보잘것없다니요. 도련님, 제가 시댁 재산을 어떻게 노린다고요? 아버님 칠순 잔치를 형님이 직접 차리려는 게 다 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도련님,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동서가 이번 칠순 잔치 케이터링 비용 900만 원을 본인이 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동생이 잠시 침묵하더라고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칠순 자리에서 시아버님께 잘 보여서 재산 상속 이야기를 미리 들어두겠다고. 그래서 그 900만 원도 사실은 미끼였어요. 저는 또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시아버님 칠순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는데 동서는 재산 상속을 미리 듣겠다고 900만 원을 쓸 생각이었던 거예요. 도련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도련님은 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시동생이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제가 요즘 지영이 보면서 정말 무서워요. 이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형수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칠순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형수님 편이라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시동생이 제 편이라고 한 게 결혼 18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시동생한테 짧게 답했어요. 도련님, 고마워요. 그럼 이번 칠순 자리에서 봬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여보, 영준이가 뭐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동서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칠순 때 잘 좀 신경 써달라고.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게. 지영이가 갈수록 너무해. 이번 단톡방 일도 그렇고. 저는 남편을 잠시 봤어요. 남편한테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시아버님 일도 7억 통장도 합격 통지서도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또 참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손을 잠시 잡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마주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칠순 끝나고 우리 둘이 어디 좀 다녀올까?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옷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통장이랑 합격 통지서랑 시아버님 편지가 다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위에 손을 한번 올려두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난다고 시아버님이 편지에 쓰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1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시장에 갔다 와서 음식 재료를 부엌에 풀어놓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조기 5마리, 시래기 한 무더기, 청국장용 콩, 그리고 잡채용 당면이랑 시금치, 갈비찜용 한우갈비, 전부칠 부추랑 호박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서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동서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달랐어요. 가라앉아 있었고 무엇인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잠깐 통화 좀 해요. 내일 칠순 잔치 말인데요. 형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도마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어요. 무슨 부탁이야? 형님, 내일 시아버님이 무슨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께 좀 여쭤봤거든요. 어머님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형님이 시아버님께 따로 무슨 말씀드린 거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의미냐고 묻고 싶었는데 동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시아버님이 이번에 재산 정리를 하실 거라고요. 형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님이 무슨 작전 짜고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동서가 시동생한테서 그 정보를 빼냈나 봐요. 아니면 어디서 다른 경로로 들었거나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내가 무슨 작전을 짜겠어. 나는 그저 내일 음식 차리려고 시장 다녀왔을 뿐이야. 시아버님이 무엇을 발표하실지는 나도 몰라. 동서가 잠시 침묵하더라고요. 형님,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야.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별로 마음이 안 떨리더라고요. 18년 동안 동서한테 진실을 말했어도 동서가 저를 무시했으니까요. 형님,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일 시아버님이 무슨 발표를 하시든 그게 형님께 유리한 거라면 형님이 거절해 주세요. 그게 형제간의 도리잖아요. 형님은 어차피 친정이 보잘것 없으시잖아요. 우리 시댁 재산이라도 형제끼리 잘 나누는 게 도리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친정이 보잘것 없다. 저희 친정에서 17년 동안 7억을 시댁에 보낸 사실을 동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동서,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어. 동서네 친정에서 시댁에 그동안 얼마 보냈어? 동서가 잠시 침묵하더라고요. 형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동서네 친정에서 시댁에 매달 얼마씩 보냈는지. 형님, 우리 친정에서는 시댁에 한 푼도 안 보냈어요. 우리 친정은 친정대로 우리 부모님 챙기는 게 우선이거든요. 왜요? 우리 친정이 시댁에 돈 안 보낸 게 잘못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는 시댁에 한 푼도 안 보내면서 저희 친정에서 7억을 보낸 줄도 모르고 시댁 재산을 절반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서, 알겠어. 내일 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도마 앞에 다시 섰는데 손이 또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데치고 갈비를 핏물에 담그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녁이 되자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청국장, 시래기국, 조기구이, 잡채, 전 5가지, 나물 7가지. 저는 음식을 통에 차곡차곡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져갈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음식 다 준비됐어? 응, 거의 다 했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내일 힘내자.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잘 해드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옷장 문을 열고 통장과 합격 통지서, 시아버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핸드백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어요. 내일 시댁에 가져갈 준비를 한 거예요. 시어머님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서 남편이 먼저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천장을 한번 보고 옆에 잠든 남편을 한번 봤어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손을 한번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동서가 했던 마지막 말이 또 맴돌았어요. 형님은 어차피 친정이 보잘것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였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어제 만든 음식을 차에 실었습니다. 잡채 1통, 갈비찜 큰 냄비 2개, 청국장, 시래기국, 조기구이 5마리, 전 5가지, 나물 7가지. 음식이 차 뒷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여보, 음식이 정말 많네. 진수성찬이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가방에는 통장과 합격 통지서, 시아버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동생 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음식통을 하나씩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시동생이 거실에서 일어나서 도와주러 나오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같이 옮겨드릴게요. 고마워요, 도련님. 저는 시동생 얼굴을 한번 봤어요. 어제 통화한 뒤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시동생도 저를 잠시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신호 같았어요. 거실에는 시아버님이 한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연한 회색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계셨는데 18년 동안 본 시아버님 중에 가장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님도 자주색 한복을 입고 그 옆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주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평안하셨어요? 왔구나, 큰애야. 들어와 앉아라. 시아버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또렷했어요. 저는 시어머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슬며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손이 따뜻했어요. 부엌에서는 동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동생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도련님, 동서는 어디 있어요? 미용실 갔다가 오겠다고 해서요. 곧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큰 상이 2개 펼쳐져 있었는데 손님이 30명이라고 하니까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9시쯤부터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 형제분들, 시어머님, 친정분들, 옆집 사시는 분들, 시아버님 회사 시절 동료 두어 분, 다 합쳐 정말 3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그릇에 옮겨 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가 도착하셨어요. 오빠가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시아버님께 깊이 절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친정 엄마를 맞이하셨어요. 사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시댁에 오신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시아버님이 친정 엄마를 모시고 거실 가운데 자리로 안내하시더라고요. 10시쯤 동서가 도착했어요. 머리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진보라색 한복에 금으로 된 놀이개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거실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한복 자랑을 했어요. 이거 한복 디자이너한테 맞춘 거예요. 한 벌에 400만 원이래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시아버님이 동서를 한번 보시더니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동서가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친정 엄마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친정 어머니이신가요? 친정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 어미입니다. 동서가 친정 엄마를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친정 엄마는 평소에 입으시던 자주색 모직 코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한복은 안 입으셨어요. 한복이 없으셨거든요. 동서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친정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한복이 안 보이시네요? 이런 자리엔 한복 입으셔야 하는데 바쁘셔서 못 챙기셨나 봐요. 친정 엄마가 잠시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네, 제가 한복을 좀 못 챙겼네요. 저는 부엌 입구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시아버님이 부탁하셨으니까요. 시아버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동서를 한번 봤어요. 하지만 무어라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동서가 거실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님 오른쪽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큰 며느리인 제가 앉는 자리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음식이 다 차려졌어요. 30명분의 음식이 두 큰 상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잔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오늘 제 칠순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아버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더 가져오고 빈 그릇을 치우느라 바빴어요. 한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동서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형님, 청국장이 좀 짜요. 형님, 손맛이 좀 떨어지신 것 같네. 거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청국장 한 술을 드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입엔 딱 맞다. 큰 며느리 손맛은 변함이 없네. 동서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청국장 한 술을 떠드시더니 한마디 보태셨어요. 맛있다. 큰애야 잘 끓였다. 손님들도 다 청국장을 한 술씩 떠드시면서 맛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동서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식사 다 하셨지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발표할 게 있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다 시아버님을 봤습니다. 동서도 시아버님을 봤고요. 저는 부엌에서 행주를 손에 쥐고 천천히 거실 쪽으로 나왔어요. 시아버님이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시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오늘 칠순을 맞아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큰 며느리한테 18년 동안 못한 말부터 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저는 행주를 손에 꼭 쥐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누렇게 변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우리 큰 며느리가 30년 전에 받았던 명문대 합격 통지서입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시아버님을 봤어요. 동서도 시아버님을 봤습니다. 시아버님이 그 봉투를 천천히 열어서 통지서를 꺼내셨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30년 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거실이 정말로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한 손님이 작게 어머나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아버님이 그 통지서를 한번 들어보이시더니 다시 봉투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시집을 왔지요. 우리는 18년 동안 큰 며느리한테 고졸이라고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통지서를 18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아버님이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동서가 그 봉투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다시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할 게 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친정에서 17년 동안 매달 우리 시댁에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나중에는 200만 원, 그리고 지난 5년은 300만 원씩이요. 우리 큰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내주신 돈이었지요. 시아버님이 그 봉투를 식탁 위에 또 내려놓으셨어요. 거실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친척 어른이 에그, 사돈도 참 마음이 좋으시네 하면서 친정 엄마를 한번 보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동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 친정에서 매달 그렇게 보냈다고요? 시아버님이 동서를 보지도 않으시고 대답하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큰 며느리 앞으로 적금을 들었다. 오늘까지 7억 2천만 원이 모였다. 거실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동서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시동생이 옆에서 동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만히 앉아 있어. 동서가 시동생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님이 그제야 동서를 똑바로 보셨어요. 지영아. 네. 동서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내가 우리 큰 며느리한테 친정이 보잘것없다고 했다더라. 그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동서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서를 봤습니다. 아버님, 그건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시아버님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해졌어요. 동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시아버님이 한숨을 한번 푹 쉬셨어요. 내 친정에서 우리 시댁에 한 푼이라도 보낸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 친정에서는 17년 동안 7억을 보냈다. 누가 보잘것없는 친정인지, 누가 떳떳한 친정인지 너 입으로 말해봐라. 동서가 입을 다물고 식탁만 내려다봤어요. 시아버님이 다시 가방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세 번째 봉투를 꺼내실 차례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행주를 더 꼭 쥐었어요. 시아버님이 가방에서 세 번째 봉투를 꺼내셨어요. 가장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봉투였어요. 세 번째로 발표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봉투를 봤어요. 시아버님이 그 봉투를 천천히 열어서 안에 든 종이를 꺼내셨어요. A사 2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 평가액 약 22억. 노원에 있는 아파트 2채, 평가액 약 14억.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약 9억. 총 45억 정도 됩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시아버님 재산이 그렇게나 되는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저도 정확한 액수는 처음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유언장을 한번 들어보이시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본인 김재현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큰며느리 김현주에게 상속한다. 거실이 정말로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잠시 휘청했어요. 시동생이 옆에서 어머님을 부축하더라고요. 동서가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동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님이 동서를 한번 보시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지영이 너희 부부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이유는 내가 더 잘 알 거다. 동서가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더라고요.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게 말이 돼요? 제 남편이 친아들이잖아요. 고졸 며느리한테 45억을 다 주신다고요? 동서가 그 말을 외치면서 시아버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동서 팔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하게요. 지영아, 그만해. 여보, 이거 나. 형이 친아들이라고? 그러면 형이 동생 형수한테 한 짓을 봐라. 식모 김치 소리 한 거, 부엌에만 있으라고 한 거, 친정이 보잘것없다고 한 거. 그게 친아들 부인이 할 짓이냐? 시동생이 동서한테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저는 시동생을 보면서 가슴이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동서가 시동생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 편을 들어? 내 편을 들어. 내가 당신 부인이잖아. 시동생이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는 형수 편이야. 내가 어제부터 마음 정했어. 이번 일 끝나면 우리도 이야기 좀 하자. 동서가 그 말을 듣고 시동생을 한참 쳐다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서가 휘청거리면서 한 손을 식탁에 짚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시댁에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나 보탰는데 제 청담동 케이터링 비용 900만 원도 제 돈이고 저는 시댁을 위해서 동서가 말을 다 못 끝내고 또 휘청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님이 동서를 한번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영아, 네 어머님, 내가 시댁에 보탠 5천만 원, 내가 첫째 적금 통장에서 따로 떼서 너한테 돌려줄 거다. 이자까지 쳐서 이제 그 돈도 너한테 빚지지 않는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동서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시동생이 동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동서가 시동생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이거나 내가 미쳤지. 내가 시댁 재산만 보고 18년 동안 형님을 무시했는데 형님이 알고 보니 진짜 부자였다고? 이게 말이 돼? 동서가 그 자리에서 식탁을 한 손으로 짚고 한 손으로 머리를 잡았어요. 얼굴이 정말로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휘청하면서 옆으로 쓰러졌어요. 시동생이 동서를 잡으려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동서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쿵! 거실에 있던 손님들이 다 일어났어요. 어머, 어떡해. 빨리 119 불러. 시동생이 동서를 안고 흔들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가려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손을 들어서 저를 막으셨어요. 큰애야, 가만히 있어라. 내 차례가 아니다.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거셨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시아버님이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 칠순 자리가 이렇게 끝나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묵혀온 일이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 잠시 멍하게 시아버님을 보더니 한 분씩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사돈 어른, 마음 상하실 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한 친척 어른이 시아버님께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큰애야, 오늘 잘 참았다. 이제 다 끝났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19가 도착했고 동서는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시동생이 동서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동생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잠시 다가왔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 차리면 형수님께 사과부터 시키겠습니다. 저는 시동생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도련님, 일단 동서부터 챙기세요.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집안이 조용해지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친정 엄마, 오빠, 남편, 그리고 저. 거실에는 봉투 3장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든 봉투, 17년 송금 명세서가 든 봉투, 그리고 유언장이 든 봉투요. 저는 그 봉투들을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 좀 멍해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시아버님이 부탁하셔서 말 못했어.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18년 동안 당신 편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줬어.
엄마 눈치 보느라고. 오늘 보니까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었어. 남편이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그 광경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영호야, 일어나라. 내 잘못은 내 잘못이고 큰 며느리한테 갚는 건 앞으로 평생 갚아라. 오늘 무릎 꿇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남편이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어요. 친정 엄마가 그제야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연주야, 우리 딸. 엄마가 너한테 30년 동안 짐을 지고 살았다. 오늘 그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같다. 저는 친정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어깨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30년 전 쓰러지신 후로 엄마는 늘 작아 보이셨거든요. 오늘은 더 작아 보이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봉투 3장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손님들이 두고 간 빈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18년 동안 못 흘렸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 거의 매일 갔어요. 시어머님 손을 잡고 같이 시장도 보고 함께 음식도 만들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프로그램도 같이 봤습니다. 18년 동안 어머님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칠순 다음 주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때마다 시아버님 좋아하시는 청국장이랑 시래기국을 끓여서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시아버님이 한술 떠드시고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손맛이 보약이다. 동서는 그날 병원에 실려가서 사흘을 입원했어요. 머리는 좀 부어 올랐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거였어요. 퇴원하고 나서 동서는 시댁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시동생은 다음 날부터 매일 시댁에 들렀어요. 어머님 안부도 묻고 시아버님 병원에도 같이 가고요. 어느 날 시동생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시동생과 마주 앉았어요. 형수님, 저 지영이랑 별거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시동생이 식탁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7년 동안 형수님을 못 챙긴 거 너무 죄송했어요. 이번에 칠순 자리에서 그 모습 보고 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저까지 사람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 이야기에 따르면 동서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아버님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호사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시아버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한 달 전에 공증받으실 때 의사 진단서까지 받아 놓으셨어요. 변호사들이 다 손사래를 쳤다고 해요. 거기다 동서가 시동생한테 또 부탁했답니다. 형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라고요. 주인공이 시댁 재산을 노리고 18년 동안 작전을 짠 거라고 남편한테 말해서 저랑 이혼하게 만들자고요. 시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자주 와도 될까요? 저는 시동생을 한참 봤어요. 도련님, 당연하지요. 여기는 도련님 집이에요. 시동생이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어깨가 들썩이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칠순 다음 날 변호사를 시켜서 7억 통장을 정식으로 제 명의로 이전해 주셨어요. 강남 상가 건물과 노원 아파트는 일단 시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자동 상속되게 해두셨어요. 저는 7억 통장을 받은 다음 날 친정으로 갔어요.
오빠랑 친정 엄마를 식탁에 앉히고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엄마, 이거 다 받아주세요. 오빠가 통장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연주야, 그건 내 돈이야. 오빠 17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이잖아. 오빠가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주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30년 전에 너 합격 통지서 들고 시댁에 무릎 꿇으셨던 거 알지? 내가 자식으로서 엄마 한을 풀어드리려고 매달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이미 엄마 마음의 빚을 갚은 거고 더는 받을 이유가 없어. 저는 오빠 말을 들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오빠한테 1억을, 친정 엄마한테 2억을 따로 떼서 드렸어요. 처음엔 다 안 받겠다고 했는데 친정 엄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받아라, 연우야. 우리 딸이 처음으로 가족 챙기는 거다. 오빠가 그제야 받으셨어요. 친정 엄마는 통장을 받으시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한참을 흔드셨어요. 연주야,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어깨가 또 작아 보였습니다. 30년 묵은 짐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지나 봅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어머님 눈치를 더 이상 안 보더라고요. 어머님 앞에서도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선 지지부터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한테 한 가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18년 동안 시집살이 한 거 당신은 어떻게 견뎠어? 남편이 잠시 천장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비겁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잘 못 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척했어.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으면 당신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을 들 거야. 저는 남편 손을 마주 잡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18년 만에 말이에요. 동서 소식은 시동생한테 가끔 들었어요. 이혼 소송 중에 동서가 또 어이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시동생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친정 부모님께 부추겨서 신고하게 했어요. 사실 그날 동서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쳤던 거잖아요. 다행히 시아버님이 칠순 잔치 영상을 카메라로 다 찍어 두셨더라고요. 한 친척분께 미리 부탁해 두셨던 거예요.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동서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동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동선의 친정 부모님은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선의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거셨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한 줄 몰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동서가 평소에 친정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정작 친정 부모님은 동서가 한 일을 모르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렸어요. 사돈 어른, 마음 쓰지 마세요. 사돈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우셨어요. 봄이 와서 시아버님이 퇴원하셨어요. 저는 시아버님 좋아하시는 청국장이랑 시래기국을 차려두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거실에 들어오시면서 그 음식 냄새를 한번 맡으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큰며느리 손맛이 집에 가득하구나. 가족 5이서 오랜만에 단란하게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님이 청국장 한 술을 드시더니 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 청국장이 보약이다. 어머님이 옆에서 픽 웃으시더라고요. 여보, 그 말씀 매번 하시네요. 매번 해도 또 하고 싶어. 이제 큰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 안 갖고 칭찬할 수 있으니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큰애야, 영호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끔 강남 상가 한 번씩 같이 가자. 내가 30년 동안 그 건물 관리해 온 거 너희 부부한테 다 가르쳐 주고 싶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님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한 사람이다. 30년 전엔 못 갔어도 머리는 그대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한 가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공부 다시 시작해볼까?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다녀볼까 해. 남편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한번 주더라고요. 여보, 좋아. 내가 다 지원할게. 우리 같이 공부하자. 저는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말로 환하게요. 저는 가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그 봉투들을 꺼내봅니다. 30년 된 합격 통지서, 17년치 송금 명세서,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 그 봉투 3장이 18년 동안의 제 시집살이를 한꺼번에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시아버님이 그 봉투 3장을 칠순 잔치 자리에서 꺼내시던 순간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저는 18년 동안 이 집에서 무엇이었나 자주 물었어요. 이제는 답이 있어요. 저는 이 집 큰며느리이고 이 집의 큰 어른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18년 동안 식모 소리 들었지만 사실은 이 집을 지탱해온 기둥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1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적금을 부으신 그 마음, 시아버님이 강남 건물을 저한테 물려주신 그 마음, 친정 엄마가 30년 동안 한 번도 입을 못 대셨던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모여서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